네 시누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애는 그냥 네 돈 좀 빌려서 미래 좀 챙기겠다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 지옥 같은 시집살이 10년. 마침내 시누이가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2억짜리 벤츠를 긁어 남자친구에게 선물한 그날,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거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다는 사실을 말이죠. 10년간 저를 돈 버는 기계이자 무급 파출부로 여겼던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받을 시간입니다. 이것은 처절한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을 뻥 뚫어줄 싸이다. 복수극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누이가 제 신용카드를 훔쳐 남자친구에게 벤츠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 차를 멈춰 세웠고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 악독한 년을, 이 같은 년, 네 시누이 아니냐. 그 애는 그냥 돈 좀 빌린 것뿐이야. 우리 집안 체면 세우고 미래에 사돈되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란 말이다. 그런데 감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애를 잡아가게 만들어?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길 바라는 거냐? 우리 민서 간방 가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안 그래? 시어머니 최영애 여사의 고성이 11월의 꿉꿉한 오후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입에서는 역한 소주 냄새와 함께 탐욕스럽고 잔인한 기운이 풍겨나왔습니다. 머리 위 낡은 천장 선풍기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삐걱거리며 돌고 있었죠. 마치 곧 무너질 이 집구석처럼 말입니다. 부패하고 위태로운 이 가족처럼 저는 그녀와 마주 선 채 꼿꼿이 허리를 폈습니다. 제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한때 어머니라 부르며 진심으로 모셨던 여자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소였죠. 빌렸다고요? 제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빼돌려서 단번에 2억 원을 긁어버린 걸 빌렸다고 하시나요? 그 남자 명의로 벤츠를 사준 게요? 2억 원. 제가 병원에서 밤새워 일하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애를 직접 법정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도둑질한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은 호화로운 외제차 안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 아니니까요. 짝! 불꽃이 튀는 듯한 따기가 제 뺨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뺨은 순식간에 화끈거리며 타는 듯 아팠지만 저는 피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 김민준. 그는 가여울 정도로 우유부단했습니다. 두 손을 불안하게 맞잡은 채 차마 아내인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피했죠. 바로 그의 비겁한 침묵이 이 집의 탐욕스러운 악마를 키워낸 겁니다. 민준 씨, 봤어요? 내가 내 재산을 지키겠다는데 당신 어머니가 지금 내 뺨을 때렸어요. 제가 칼날 같은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민주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수진아, 네가 너무했어. 민서가 아직 어려서 철없이 군 것뿐인데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면 기사라도 나는 날엔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제발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 취소해줘. 차는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잖아. 나중에 어떻게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비좁은 거실을 가득 메웠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그 차는 지금 당신 동생의 사기꾼 남자친구가 있는 부산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제가 제때 도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2억은 고스란히 제 빚이 되고 이 집 사람들은 제 돈 위에 앉아서 제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겠죠. 애초에 이 집도 제 예단비와 10년 간호사 생활로 번 돈으로 지은 건데 이제 남은 건 배신뿐이네요. 창틈으로 스며든 벨리조렌트. 오후 햇살이 공기 중에 춤추는 먼지들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시어머니의 파스 냄새와 부엌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헛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모든 구석, 이곳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이 역겨웠습니다. 최 여사가 다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위 쿠션을 집어 제게 던졌죠. 꺼져.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네 카드면 뭐 어쨌다고?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네 몸뚱이도 네 돈도 다 이 집 거야. 우리 민서가 돈 쓴 건 다 부잣집에 시집 가려고 그런 거란 말이다. 나중에 부자 되면 2배, 3배로 갚아줄 텐데 뭐가 그렇게 속이 좁아? 응? 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선적인 말들은 지난 10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죠. 그들은 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한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2억 원은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선이었으니까요. 제가 꺼지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서의 명랑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걱정 마. 그 등신 같은 박수진 엄청 멍청해. 지갑에 카드 넣어두는데 내가 그걸 못 빼낼까봐? 뼈 빠지게 일해서 뭐 하겠어? 다 시댁 식구들 좋으라고 버는 거지. 이 차 오빠 이름으로 사는 거 우리 약혼 선물이야.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에선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저는 지난주 민서가 제 화장대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가씨, 지금 이 순간 고속도로 순찰대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그 벤츠에 접근했을 겁니다. 당신의 귀한 따님과 그 사기꾼 남자친구는 아마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고 있겠죠? 제가 나가길 원하신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갈 겁니다. 제 이름이 이 무능한 남편과 함께 버젓이 올라가 있는 이 집까지도요.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최 여사가 제 등골을 빼먹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무너지는 시간을 재는 듯 똑딱거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죠. 순한 젖소였던 며느리가 이빨을 드러낸 굶주린 표범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 저는 문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곧 폭풍우가 몰아칠 듯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의 아수라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제 돈 없이 그 금지옥엽달을 어떻게 경찰서에서 빼내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 위에서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 여사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민준이 부르는 제 이름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었고 이제 그 자리에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와 자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의 수많은 밤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머리카락 한 올, 낡아 빠진 간호사복에 실 한 올까지 스며들었던 그곳. 병원 복도를 따라 늘어선 형광등은 차가운 푸른빛을 내뿜으며 반질반질한 바닥을 비췄습니다. 그곳엔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 당직 의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고통과 싸우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간 저의 세상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개념이 없는 12시간의 근무가 끝나면 다리가 마비되고 잠부족으로 눈은 퀭해지는 그런 세상. 제가 왜 그렇게까지 제 자신을 몰아붙였을까요? 왜 한 여자가 청춘과 건강을 답답한 병실에서 팔아야 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저 집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폭풍우 치는 하루의 끝에 기댈 수 있는 안식처라고 믿었던 그곳에요. 저는 박수진, 이 동네에서 가장 참하고 현숙한 며느리로 소문난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 착한 며느리라는 허울 뒤에 얼마나 굴욕적인 인내가 숨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근무가 끝나면 동료들은 부족한 잠을 채우러 집으로 향했지만 저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찬 기운이 서린 좌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가장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골라 시댁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병원 냄새가 뱀 몸으로 작은 부엌에 들어가 조용히 불을 지피고 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늘 찌푸린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부엌 찬장을 훑어 먼지를 확인하고는 툭 내뱉었죠. 간호사라더니 손은 왜 그렇게 굼떠?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고. 가난한 집애들은 죽어라. 이래도 티가 안 난다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저의 진심과 헌신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 버는 기계이자 고급 무급 가사도우미였을 뿐입니다. 남편 민주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회사원으로 그 돈은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술 마시기에나 충분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시어머니 약값부터 신우, 이 민서의 학비와 명품 옷값까지 모두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불나방처럼 일했습니다. 야간 수당, 위험 수당, 명절 상여금까지 모두 긁어 모아 제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비싼 립스틱 하나 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멋진 옷을 입고 시내를 거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돈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가족 모두 행복해질 거야. 헌신의 정점은 2년 전, 최 여사가 담석 수술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한 한 달 내내 저는 일과 병간호를 병행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았죠. 반면 금쪽 같은 시누이 민서는 효녀 코스프레 사진을 찍기 위해 5분 남짓 들렀다가 친구들과 사라지기 바빴습니다. 남편 민주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죠. 그때 저는 너무 지쳐서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가 그래도 우리 수진이가 일 처리는 잘 알아서 하니 다행이야 라고 한마디 하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계속 착취하기 위한 달콤한 독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신용카드와 예금 통장에 모아둔 2억 원은 제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그 돈은 이 답답한 시댁에서 벗어나 우리 부부 명의의 작은 아파트를 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몇 년간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시댁 식구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아주 잘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탐욕은 악마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민서는 예쁘장하지만 머리는 텅 비었고 늘 저를 질투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부잣집 남자를 물어 호화로운 삶을 살겠다는 망상에 빠져 살았죠. 하지만 게으르고 허영심 많은 성격 탓에 그녀 주변에는 진짜 사기꾼들만 꼬였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 이현우라는 작자는 번지르르한 외모에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입만 열면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그런 족속이었죠. 민서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바로 밤마다 묵묵히 일하는 젖소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방은 민서의 방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늦게 퇴근한 어느 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가족끼리 담소를 나누는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들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낼 음모를 꾸미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의 선량함을 어리석음으로 저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며 문을 열자 시댁 식구들이 제가 사온 산해진미로 차려진 뜨끈한 밥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보더니 안부는커녕 차갑게 쏘아붙였죠. 다 먹었으니 들어가서 설거지나 해. 우리 민서 손 아파서 못한다잖니. 아, 그리고 이달 생활비 올랐으니까 몇십만 원 더 내놔.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소독약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쭈글쭈글해진 손가락 끝, 추위와 배고픔에 떨리는 손,
목구멍까지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그들이 남겨둔 차가운 맨밥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힘내자, 수진아. 곧 집 살 돈 다 모으잖아. 곧 자유로워질 수 있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는 현실이 날린 따기 한 방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성인군자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장 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파괴하여 그들의 허영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제가 영원히 순한 양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죠. 여자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무너지면 탐욕스럽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는 폭풍으로 변합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모범적인 아내와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그 가면은 제 손으로 직접 부숴버릴 겁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정의뿐입니다. 11월 말에 비는 검은 아스팔트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제 얇은 비옷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응급실에서 12시간의 사투를 마친 후 오토바이 핸들을 쥔 손은 감각이 없었고 빗줄기 너머를 보기 위해 피곤한 눈을 억지로 떠야 했습니다.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포근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현실은 며느리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고역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민서의 반짝이는 하이힐이 길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샤넬, 구찌 같은 명품 쇼핑백들이 뒹굴고 있었죠.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에어컨 냉기와 함께 민서가 끌고 온 남자친구의 담배 냄새, 그리고 값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흠뻑 젖은 비옷을 벗어 낡은 옷걸이에 걸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추위에 떨렸고 젖은 머리카락은 목에 축축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옅은 파란색의 간호사복은 빗물 자국과 지난밤 제가 돌봤던 환자들의 냄새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집 고급 인력 오셨네? 엄마, 수진 언니 왔어. 이따 엄마가 언니한테 새로 산 실크 원피스 빨아달라고 좀 해줘. 손빨래해야 하거든. 비싼 거니까 조심해서 빨라고 꼭 말해줘. 소파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최신형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해바라기 씨 껍질과 맛이다. 남은 버블티컵으로 어지러운 탁자 위로 다리를 꼬아 올린 채였습니다. 최 여사가 부엌에서 시커멓게 탄 프라이팬을 들고 나오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야근을 한 거냐? 놀다 온 거냐? 왜 이제야 기어들어와? 온 식구가 너 오기만 기다리면서 아침도 못 먹은 거 안 보여? 우리 민서는 동창회 가야 하고 민준이는 빈속으로 출근했어. 이 쓸모없는 거사. 간호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무슨 병원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바지단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타일 바닥을 적셨죠. 저는 최 여사를 보며 밤새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대형 사고가 있어서 응급 환자가 많았어요. 동료 대신 아침까지 근무를 서야 했어요. 너무 피곤한데 민서더러 뭐라도 차려 먹으라고 하시거나 앞에 나가서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세요. 최 여사가 프라이팬을 식탁에 내려쳤습니다. 쨍그랑!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뭐? 우리 민서더러 밥을 하라고? 개소는 그림. 그리고 책 읽으라고 있는 손이야. 너처럼 기름때나 묻히는 손이 아니라고. 네가 돈 몇 푼 번다고 이 집안을 가르치려 들어? 잘 들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부업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거라고. 내 꼴 좀 봐라. 시체처럼 퀭하고 소독약 냄새나 풀풀 풍기고 사람들이 너보고 청소부인 줄 알지? 이 집 며느리인 줄 알겠어? 민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맞아요, 언니. 언니는 현대 여성의 세련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맨날 늙은이들 주사기랑 소변통이나 만지고 있으니 언니가 버는 돈도 푼돈이면서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아나 봐. 그냥 부엌에 가서 청소나 해요. 어젯밤에 내가 먹고 안 치운 그릇들 보니까 눈꼴 시려 죽겠네.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과 물 위에 뜬 기름때를 보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이 집에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제 월급은 민준의 실패한 사업 빚을 갚고 민서의 명품을 사주고 최 여사가 도박을 하고 저를 시주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 저는 여전히 가난한 집 출신의 천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짓는데 제 돈이 절반이나 들어갔고 그들이 먹는 모든 밥이 제 피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그때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값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는 제가 서 있는 것을 보더니 아내가 춥지는 않은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묻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아, 아직 아침 준비 안 했어? 나 출근 늦겠네. 엄마한테 좀 맞춰주면 안 돼? 늙으시면 다 그러시는 거야. 네가 며느리니까 좀 이해해야지.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요?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렸죠. 어젯밤 내가 2시간 동안 환자 심폐소생술한 거 알아요? 이 손이 지금 탈진해서 떨리고 있는 거 보여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아니면 내 상전이에요? 민준은 혀를 차며 참을성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그 레퍼토리 시작이네. 누가 그 직업 선택하래? 됐어. 말해봤자 피곤하니까. 이따 저녁에 퇴근하면 돼지갈비찜 좀 해놔. 엄마가 드시고 싶대. 그는 낡은 가구처럼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셔터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최 여사의 끝없는 욕설과 민서의 의기양양한 비웃음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의 상처에 닿자 따끔거렸습니다. 눈물이 세제 거품과 뒤섞였지만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여 바닥을 닦다가 우연히 식탁 밑에 떨어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500만 원짜리 명품 보석 세트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자는 민서였지만 결제는 제 명의의 가족카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비상시에 쓰라고 민준에게 주었던 바로 그 카드였죠. 분노가 제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들은 제 돈으로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소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2억 원이든 제 예금 계좌는 무사했지만 민서가 쓴 가족카드의 최근 거래 내역에는 자잘하지만 끊임없는 지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충처럼 매일 제 피를 조금씩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음껏 즐겨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의 자유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저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와 검은 계획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장비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량함은 악인을 더 탐욕스럽게 만들고 관용은 배신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될 뿐이라는 것을. 창밖을 보니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하는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판사가 될 것입니다. 제 10년의 청춘과 희생, 단, 일원, 눈물 한 방울도 빠짐없이 모두 되찾을 겁니다. 오늘 그들이 제게 보낸 경멸은 그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되갚아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고 손을 닦은 뒤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를 지나치며 저는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실크 원피스 직접 빨아. 10분 뒤에도 거기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알아. 민서는 입을 떡 벌리고 놀랐습니다. 저는 제 방문을 쾅 닫고 그들이 상상도 못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의 집은 휴식의 공간이어야 했지만 제게는 어둡고 답답한 동굴과 같았습니다. 기생충들이 제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빨아먹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곳. 일요일에 강렬한 햇살이 빛바랜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어젯밤부터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더러운 그릇들을 비췄습니다. 남은 음식 냄새와 달콤한 버블티 냄새가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냈습니다. 지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귀족처럼 소파에 누워있는 시누이 민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난주에 막 세탁한 쿠션 위에 망사 스타킹을 신은 다리를 아무렇지 않게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값비싼 화장품 쇼핑백들이 널려 있었죠. 물론 제가 병원에서 밤을 새어번 돈으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수진 언니, 왔어? 오늘 왜 이렇게 늦었대? 방금 앱으로 아침 시켰는데 언니 카드로 결제했어. 이따 배달 오면 언니가 받고 배달비도 내줘. 몇천 원 안 하니까 인상 쓰지 말고. 재수 없으니까. 민서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는 화려하게 꾸민 네일을 다듬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서야,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내 카드는 집에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둔 거지. 네가 마음대로 쇼핑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이제 24살인데 일은 안 하더라도 아껴 쓸 줄은 알아야지. 왜 그렇게 당연하게 내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거야?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어이가 없네.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오빠가 언니 먹여 살린 게 몇 년인데 내가 언니 돈 좀 썼다고 이 난리야? 그 간호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무슨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어차피 언니 물건, 언니 돈 다 우리 집 거 아니야? 신우이한테 째째하게 굴지 마. 없어 보여. 바로 그때 최 여사가 부채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흐긋 쳐다보더니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콤하게 말했죠. 아이고 우리 딸. 언니가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그래. 수지나 우리 민서가 아직 어린데 좀 꾸미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 다 이 집안 얼굴에 광내는 일이지. 곧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데 명품 하나 안 걸치면 무시당할 거 아니야. 네가 형님이니까 동생 앞길 좀 밀어줘야지. 맨날 돈. 정 떨어진다 정말. 저는 그들의 완벽한 호흡을 보며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앞길을 밀어줘? 저는 제 자신을 잊을 정도로 그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5만 원이 넘는 신발 한 켤레 사 신어본 적이 없는데 민서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구두로 가득 찬 신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세, 수도세, 최 여사의 약값을 내기 위해 찬밥에 짠지를 먹었는데 민서는 매일 유명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남의 피땀으로 자기 체면을 세우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걸까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분수를 알라고 하셨죠. 근데 민서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신 적이 있나요? 돈 한 푼 안 벌면서 물 쓰듯 쓰잖아요. 민준 씨 월급은 자기 용돈으로도 부족한데 무슨 돈으로 민서를 먹여 살려요? 이 집의 모든 생활비는 제가 감당하고 있는데 다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 여사가 부채를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죠. 뭐?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해? 우리 민서가 네, 돈 쓴 건 너 좋으라고 그런 거야. 우리 집 아니었으면 너 같은 고아야터는 아직도 남의 집 식모살이나 하고 있었을걸. 고아야터라는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하지만 남의 집 살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 모욕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눈을 쏘아보며 여전히 차분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고아라서 돈의 가치와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저를 지켜줄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해야 했죠. 그리고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 노력을 누구도 짓밟게 두지 않을 겁니다. 민서야, 내일부터 가족 카드는 모두 정지하고 계좌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돈 쓰고 싶으면 네가 직접 벌어서 써. 그 말을 들은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죠. 엄마, 저것 좀 봐. 내 돈줄을 끊겠대. 현우 오빠가 나 가난한 거 알면 날 떠날 텐데. 수진 언니, 너무 악독한 거 아니야? 그녀는 울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지친 몸과 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2억 원이 든 계좌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저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저만의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거래 알림 앱을 설치하고 시댁 식구들의 착취적인 대화를 녹음했죠. 민서의 성격과 최 여사의 비호를 생각하면 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는 심연과 같아서 조만간 더 큰 것에 손을 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핸드폰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며 제 눈 속에 단호한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모욕과 착취는 제 비밀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현우라는 가짜 재벌 2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안달이나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급을 증명하기 위해 뭔가 아주 대단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녀가 노리는 금광이었죠. 마음대로 해봐. 저는 속삭였습니다. 훔치고 싶은 만큼 훔쳐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복도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의 슬리퍼 끄는 소리,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하소연하는 민서의 흐느낌, 모든 것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이 집안의 부패를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일 뿐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질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오직 저 자신과 제가 손에 쥔 진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위선으로 가득 찬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빡이며 시든 시금치나물과 짠 된장찌개가 전부인 초라한 밥상을 비췄습니다. 선풍기는 윙윙거리며 돌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제 맞은편에 앉아 밥만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대한 아이일 뿐이었죠. 민준 씨. 제가 수저를 내려놓자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은행 가서 확인해봤어요. 당신이 민서에게 준 가족카드로 500만 원이 결제됐더군요. 하루 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요.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가 곤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그게 민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데 옷이랑 가방 좀 사야 한다고 해서 곧 갚겠다고 했어. 수진아, 너무 돈 문제로 빡빡하게 굴지 마.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도와주는 거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500만 원이면 제가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하고 온갖 병균에 노출돼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좀 도와주는 거라고요? 왜 당신 월급으로 안 사주고 제 피 같은 돈을 써요?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갑자기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에 핸드폰만 보던 민서도 움찔했죠. 그녀는 익숙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가슴을 부여잡았죠. 민준아, 봤지? 내가 뭐랬어.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여자를 들여서 집안이 편할 날이 없다고. 지가 돈 좀 번다고 온 식구를 무시하잖아. 우리 민서가 부잣집에 시집가면 누가 제일 좋은데. 다 우리 식구들 좋은 일 아니냐고. 그녀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맨날 돈 타령으로 날 괴롭히는 거야. 네가 며느리면서 동서 하나 못 챙기고 이 늙은이 걱정시키는 게 재밌어? 민주는 당황하며 일어나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수진아, 그만 좀 해?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그냥 좀 참으면 안 돼? 그 돈. 내가 이래서 갚을게. 됐지? 이제 그만하고 엄마한테 생강차나 한 잔 갖다 드려. 좀 참아. 이 네 글자는 저주처럼 이 집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민준이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주문이었죠. 저는 눈앞의 모자상봉 연극을 보며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생강차를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검은색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남편과 시모는 신우이의 500만 원 횡령을 강요함. 남편은 상환을 약속했으나 능력 없음. 가족 전체의 공모 사실 확인. 제가 마르지 않는 금강인 줄 아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준 씨, 뭘로 갚을 건데요? 당신 월급 250만 원, 술값, 교통비 빼면 남는 것도 없잖아요. 어머님, 민서가 부잣집에 시집가면 온 가족이 덕본다고요? 며느리 돈 훔쳐서 치장하는 여자를 보고 좋아할 남자는 사기꾼밖에 없어요. 그 집안 전체를 우습게 볼 겁니다. 최 여사가 발악했습니다. 저게 우리 딸을 저주하네. 민준아, 저거 당장 쫓아내.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 집은 당장 무너질 테니까요. 전기세는 누가 내고 시어머니 약은 누가 사오며 이 집의 은행 대출금은 누가 갚겠습니까? 그는 또다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엄마 쓰러지시겠다.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응? 저는 그의 비겁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오랜 용서와 인내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오늘부터 제 돈은 1원 하나까지 제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두 분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부당하게 빼앗긴 모든 것, 당신들이 짓밟은 제 존엄성까지 전부 되찾을 테니까요. 저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최 여사의 욕설과 그녀를 달래는 민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거실 테이블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의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앙상한 손등에 핏줄을 비췄습니다. 더 큰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 사기꾼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핑계로 큰 건을 터뜨리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제 본 신용카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연기해봐. 너희들의 연극이 화려할수록 막이 내렸을 때의 치욕은 더 깊어질 테니까.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믿음을 모두 잃어버린 한 여자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민준의 우유부단함과 최 여사의 탐욕은 마른 장작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불씨 하나만 던지면 이 위선적인 가족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집의 침묵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불길을 덮고 있는 얇은 잿더미일 뿐이었죠. 그 폭풍 같은 저녁 식사 이후 저는 깨어있는 유령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하고 야근하고 묵묵히 밥을 지었지만 제 눈은 더 이상 헛된 행복을 좇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서의 작은 몸짓, 최 여사의 음흉한 눈빛, 민준의 비겁한 회피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모두가 제가 연장 근무를 하는 줄 알았을 때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 부엌과 거실 사이 커튼 뒤에 숨었죠. 민서와 그 남자친구 현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걱정 마. 그 여자 내일 아침까지 근무야. 내가 봤는데 화장대, 서랍에 지갑을 그냥 넣어두더라. 잠그지도 않아. 본카드는 한도가 2억이래. 지금 바로 오빠 이름으로 벤츠 계약하고 차 끌고 다른 지방으로 가 있으면 그 여자가 알아도 우리 엄마가 내 편인데 뭐가 무서워? 현우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우리 민서가 최고야. 차 생기면 바로 부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아마 눈이 휘둥그레지실걸. 그러면 우리 결혼식은 그 동네에서 제일 화려하게 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뛰는 제 심장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혐오감만이 느껴졌죠. 그들은 저를 상환할 필요가 없는 이동식 은행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곧장 전자상가로가 핸드폰 충전기 모양과 탁상 시계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 2대를 샀습니다. 이것들은 저를 가족이라 부르는 자들의 부패를 기록할 가장 정직한 눈이 되어줄 겁니다. 어두워진 후 집에 돌아와 저는 피곤한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가
거실에서 드라마에 빠져있는 틈을 타 충전기형 카메라는 화장대, 맞은편 콘센트에, 시계형 카메라는 방 전체가 보이는 책장 구석에 설치했죠. 이제 모든 영상은 제 핸드폰으로 실시간 전송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갑에서 10년의 청춘이 담긴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앞뒷면과 CVC 번호를 선명하게 촬영한 후 카드 마그네틱 선과 칩 위에 아주 얇은 투명 테이프를 붙여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구형 단말기에서 이 카드를 긁으면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그들은 온라인이나 PC로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만 할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범죄 행위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흔적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은행 앱을 켰습니다. 온라인 거래 한도를 최대치인 2억 원으로 설정하고 잔액 변동 시 SMS와 이메일로 즉시 알림이 오도록 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단 1원이라도 빠져나가는 순간 제 핸드폰이 그들의 탐욕에 대한 조종 젖병을 울리도록 말이죠.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불어와 얇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민서의 그림자가 제 방문 앞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문틈을 살폈습니다. 어두운 복도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계산적이고 음흉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또한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덫을 놓는 사람이었죠. 수진 언니? 자, 나 들어가서 수분크림 좀 빌려갈게. 민서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잠든 척 숨을 골랐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제 눈꺼풀 너머로 그녀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값싼 향수 냄새가 풍겨왔죠. 제가 잠들었다고 확신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장대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서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지갑을 열고 검은색 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핸드폰 불빛이 카드에 닿자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카드 정보를 촬영하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았죠. 그 모든 행동은 충전기형 카메라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민서가 방을 나간 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충전기의 작은 LED 불빛만이 악마의 눈처럼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녹화된 영상을 클라우드에 암호화하여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주거침입 및 개인금융정보 절도. 내일은 2025년 11월 20일 민서와 그 남자친구가 마지막 한 방을 계획한 날입니다. 저는 그들이 강남의 한 쇼룸에서 벤츠 C300을 계약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발판 삼아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꿈꿨겠지만 그 차가 그들을 데려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경찰서 정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최 여사는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게 달걀 프라이를 하나 얹어주며 가식적으로 말했죠. 수진아, 요즘 고생이 많구나. 많이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우리 민서도 이제 철들었어. 앞으로 너 잘 돕겠다고 하더라. 저는 그릇에 담긴 달걀과 그녀의 뒤틀린 미소를 번갈아 보며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배신이라는 시체 위에서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랑 민서가 알아주니 저도 기쁘네요. 돈이 뭐 대수겠어요. 가족 간의 정이 제일 중요하죠, 어머님. 최 여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 속에 희열을 감췄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침묵하며 밥을 먹었죠. 그 역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멈출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출근을 위해 문을 나설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은 시작됐다. 부디 기억에 남을 만한 쇼핑이 되길. 저는 겨울 아침에 옅은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은 배터리가 가득 찬 채 운명의 알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고로 제가 치료해 주었던 인연이 있는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에게는 곧 있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이미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모든 펜은 준비되었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지독한 치욕이 저 뻥 뚫린 고속도로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햇살은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굴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응급처치를 마친 제 손에서는 아직도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삐삐 심박 측정기 소리가 삶의 연약함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땀으로 축축한 라텍스 장갑을 벗고 물을 마시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선 순간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자 화면의 은행에서 온 세 통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제 세상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알림 계좌 잔액 변동 200원 결제 내용 메르세데스 벤츠 C300 구매 잔액 1 560 영원 2억 원 제 10년 청춘의 대가 야근 수당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모은 돈 그 모든 것이 1분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찍힌 영의 행렬과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을 보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휘청이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민서와 그 사기꾼은 제 카드 정보로 쇼룸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 제 미래를 단번에 긁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탐욕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기생충이 아니라 악독한 시어머니와 무능한 남편의 비호라는 무기를 든 강도였습니다. 저는 간호사복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겉옷만 걸친 채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분노가 만들어낸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최 여사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제가 사다 드린 제비즙을 먹으며 TV 광고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서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 돈 어디 있어요? 저는 은행 문자가 뜬 핸드폰을 최 여사 앞 탁자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태연하게 제비집 그릇을 내려놓고 휴지로 입가를 닦으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고작 2억 원 가지고 이 집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는데 동서 시집 가는데 차 한 대 보태주는 게 뭐 어때서? 우리 민서가 빌리는 거래. 나중에 부잣집에 시집 가면 2배로 갚아준다고. 무슨 강도라도 만난 것처럼 왜 이렇게 난리야? 빌리는 거요?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제 카드 정보를 훔쳐서 2억을 몽땅 긁어 그 사기꾼 명의로 차를 사준 게 빌리는 거라고요? 그 돈은 제 목숨이에요. 제 피와 땀이라고요? 제가 그 돈을 모으려고 이 집에서 개처럼 살았던 거 모르세요? 그제야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늘 하던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엄마 말이 맞아. 민서도 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현우 씨가 차만 있으면 바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대. 그때 되면 네가 원하는 돈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좋은 일 앞두고 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분위기 망치지 마. 저는 남편이라는 남자의 비겁한 눈을 들여다보며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돈 몇 푼, 2억이 돈 몇 푼이에요? 당신 정말 비겁한 사람인 거 알아요? 당신 동생이 아내 돈을 훔치는 걸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악마야? 너야말로 이기적이고 악독한 며느리지.
네가 이 집에서 번 돈은 이 집 공동재산이야. 내가 시어머니로서 그 돈을 누가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 민서는 벌써 차 찾으러 쇼룸에 갔을걸. 억울하면 가서 찾아보든가. 하지만 그 차는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이런 한 푼도 돌려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2시 30분. 강남의 벤츠 쇼룸. 어젯밤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차를 받자마자 현우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추악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김경희님. 네, 경희님. 저 수진입니다. 방금 강남 쇼룸에서 출고된 흰색 벤츠 C300 임시 번호판 차량입니다. 불법 거래 증거와 차량 GPS 위치 방금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고속도로에서 그 차 좀 세워주세요. 거액의 재산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신고합니다. 제가 경찰에 전화하는 것을 듣자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제비집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민주는 경악하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미쳤어? 민서를 죽일 셈이야? 내 동생이란 말이야.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미쳤어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믿었던 제가 미쳤었죠. 이 순간부터 난 이 집 며느리도 무엇도 아니에요. 내 돈 훔친 사람은 법의 대가를 치러야죠. 민준 씨, 경찰서에 동생 맞으러 갈 준비나 해요. 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의 울부짖음과 민준의 절망적인 외침을 무시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엄청난 힘으로 변해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내 2억 원, 내 존엄성, 저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민서와 그 사기꾼이 겪게 될 지옥은 제가 지난 10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막이 내릴 무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거실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비집 그릇 파편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마른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아?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네 시누이를 경찰에 신고한 거야? 네가 사람이냐? 네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 네 가족인데? 저는 꼿꼿이 서서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어떻게 1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훔칠 생각을 하죠? 가족이라면 어떻게 어머니와 남편이란 사람들이 도둑을 편들며 저를 침묵하게 만들 수 있죠? 당신들은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공짜 현금 인출기로 본 거예요. 민준이 다가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2억, 큰 돈인 거 알아. 하지만 없으면 다시 벌면 되잖아. 내가 앞으로 야근도 하고 월급 전부 너한테 줄게. 하지만 민서가 전과자가 되면 걔 인생은 끝이야. 네가 형님인데 어떻게 동생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 다시 벌면 된다고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월급 250만 원으로 어느 세월에 2억을 벌죠? 다음 생에도 불가능할걸요? 당신은 아내가 빈털터리가 된 건 걱정도 안 하면서 도둑질한 동생의 체면만 걱정하는군요. 그 순간 최 여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잘못했어. 우리 민서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 그냥 그 돈 네가 동생한테 주는 약혼 선물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나중에 부잣집에 시집가면 은혜는 꼭 갚을 거야. 제발 경찰에 전화해서 오해였다고 말해줘. 네가 안 구해주면 이 늙은이는 여기서 죽어버릴란다. 저는 발밑에 엎드린 그녀를 보며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금지옥엽 딸의 미래만을 걱정하고 있었죠. 일어나세요. 저는 단호하게 다리를 빼냈습니다. 죽음으로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집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2억은 선물이 아니라 제 피와 눈물, 제 인생입니다. 민서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법이 그녀에게 자존심이 뭔지 가르쳐 줄 겁니다. 어머님이 가르치지 못한 것을요. 민주는 제가 어머니를 뿌리치자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저를 때리려는 순간 저는 뒤로 물러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치시게요? 쳐보세요. 당신의 비겁함을 증명해보세요. 당신은 남편이면서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도둑과 한패가 됐어요. 당신은 남편 자격도 인간 자격도 없어요. 최 여사가 악을 썼습니다. 저 악독한 년, 이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거야. 민준아, 저것 좀 봐. 날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민서를 죽이고 이 집까지 뺏으려는 속셈이야. 저 고한년이라는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양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딸은 도둑질을 하고 아들은 그걸 방관하게 만드셨나요? 그런 교육이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네요. 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앞을 막아섰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2 단축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비켜요.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추가 신고할 겁니다. 남매가 나란히 경찰서 가고 싶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적인 무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차가운 빗속으로 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 여사의 울부짖음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쏟아지는 비를 하얗게 비쳤습니다. 지금쯤 민서와 그 남자친구는 고속도로 위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겠지만 그들 앞에는 경찰의 경광등과 지독한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당겼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들이 제가 흘린 피와 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기다려. 너희들의 연극은 끝났고 그 결말은 내가 쓸 테니까. 바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제 낡은 오토바이는 경부고속도로 요금소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이 헬멧 창에 부딪혀 부서진 기억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위성과 절도로 만들어진 새하얀 벤츠 C300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고속도로 위에서 그 벤츠는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있었겠죠. 민서는 새 차의 가죽 냄새를 맡으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현우라는 남자를 맹목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2억 원이 영원히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고 착각했겠지만 제가 펼친 정의의 그물은 이미 사방에서 그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위잉.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속도로의 정적을 깼습니다. 경찰차의 청색과 적색 경광등이 벤츠의 백미러를 어지럽게 비쳤습니다. 두 대의 순찰차가 양옆과 뒤에서 벤츠를 압박하며 갓길로 차를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끼익! 현우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민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 오빠, 왜 경찰이 우리 차를 세워? 과속했어? 현우도 겁에 질려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몰라. 방금 출고한 차인데 서류도 아직. 벤츠의 문이 열리고 현우가 두 손을 들고 내렸습니다. 민서도 명품 가방을 챙겨 내렸죠. 바로 그때 반대편 갓길에 제 오토바이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제 두 눈은 칼날처럼 차갑게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경희님이 다가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현우 씨, 김민서 씨, 맞습니까? 이 차량이 도난당한 금융정보로 구매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이 차량을 압수하고 두 분은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민서는 저를 발견하고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당신 지시지. 이 미친 여자.
감히 네 시누이를 경찰에 신고해?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갓길난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민서야. 너의 탐욕과 무지함이지. 그 2억은 내 피고 내 10년의 청춘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에 손을 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사기꾼에게 바쳐? 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시댁에 돈이 어디 있어서 2억짜리 차를 사줘? 당신 같은 사기꾼들은 남의 피 빨아서 자기 치장하는 데만 관심 있지. 증거는 전부 경찰에 제출했어. 네가 민서에게 카드 훔치라고 사주한 녹음 파일부터 어젯밤 민서가 내 방에 몰래 들어온 CCTV 영상까지. 너희들은 끝났어.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수많은 핸드폰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민서는 극심한 수치심에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박수진이 날 죽이려고 해. 엄마 찾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집에서 내게 빌고 있겠지. 하지만 어머니도 널 구할 순 없어. 법 앞에서는 가족도 소용없으니까 취조실에서 반성할 준비나 해. 김경희님의 신호에 따라 경찰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민서는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봉인 테이프가 붙여지는 벤츠를 보며 저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2억 원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치를 대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그들의 모습은 시댁의 허울뿐인 명예에 날리는 가장 강력한 딱이었습니다. 저는 비와 바람 속에서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낡은 서류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싸늘한 공기가 숨막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닫힌 취조실 문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최 여사와 민준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나쁜 년, 이제 속이 시원해? 네 동서가 저 안에서 범죄자 취급받는 거 보니까 좋아? 당장 경찰한테 가서 오해였다고 돈 빌려준 거라고 말해. 빨리.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긴 시장이 아니라 경찰서입니다. 제가 한 말은 전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저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미 사기입니다. 2억 원이면 민서. 10년은 좋기 감방에서 썩을 수 있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빌게. 민서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걔 아직 너무 어려. 전과자 되면 인생 끝이야. 제발 합의서에 사인만 해줘.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 저는 경멸을 담아 그를 쳐다봤습니다. 해결이요? 당신 동생이 내 카드 정보를 훔칠 때, 내 돈으로 사기꾼에게 차를 사줄 때, 그 애는 형님, 동서간의 정을 생각했을까요? 어머니가 저를 악독한 며느리라고 욕할 때 제가 10년간 이 집을 위해 희생한 것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민서와 현우가 나왔습니다. 민서는 엉망인 몰골로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해. 현우 오빠는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 전부 내가 한 거래. 엄마!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우는 경찰에게 변명하고 있었죠. 경찰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서 씨가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돈이라고 했어요. 저는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현우 씨, 무슨 소리야? 당신이 시켰잖아. 차만 사면 결혼해주겠다고, 들키면 같이 도망가주겠다고 했잖아. 어디서 피를 토해? 현우가 비열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도둑질하라고 시킨 적은 없어. 이 사기꾼 같은 여자야.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지켜보며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경찰관이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자 소란이 멈췄습니다. 박수진 씨, 말씀해 주시죠. 피고인 측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문제이며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안 카메라 앱을 실행해 경찰관 앞에 놓았죠. 경찰관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11월 19일 밤 11시 15분 김민서 씨가 제가 자는 틈을 타 방에 들어와 지갑을 뒤져 신용카드를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오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걱정 마. 그 등신 같은 박수진 엄청 멍청해. 2차 오빠 이름으로 사는 거 우리 약혼 선물이야. 이어서 현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민서가 최고야. 우리 결혼식은 그 동네에서 제일 화려하게 하는 거야.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다는 듯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만만해 보였나요? 저는 그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탐욕이 당신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 2억 원은 제가 집을 사기 위해 모은 전 재산입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어떤 합의나 선처도 원하지 않습니다. 최 여사는 이제 욕설 대신 애원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제발 우리 민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차도 돌려주고 돈도 다 갚으라고 할게. 제발 감방만은 불쌍해서 어떡하니. 갚는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미 중고가 된 차, 취득세, 보험료, 뭘로 갚으실 건데요? 은행에 담보 잡힌 저 낡은 집으로요? 아니면 여기 이 남자의 싸구려 명예로요? 민준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악독하게 굴지 마.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정은 한번 끊어지면 끝이야. 이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내 얼굴, 우리 가족 얼굴을 볼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이요? 아내 돈을 훔친 가족과 무슨 정을 나눠요? 오늘 이후로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놨어요. 도장 찍고 법원에서 봅시다. 이 집, 제가 낸 대출 원금과 이자가 70%가 넘으니 제 몫은 제가 찾아갈 겁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는 이혼과 집 분할 이야기에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죠. 경찰서에서의 이 아수라장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교육자 집안이라는 허울을 완벽하게 벗겨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절규와 남편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돈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10년간 쌓인 억압은 그들의 치욕 속에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날로부터 3개월 후 저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 아래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변호사에게서 막 건네받은 서류처를 넘겨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공정하고 완벽하게. 한때 오만했던 시누이 민서는 거액의 재산절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의 뒤늦은 눈물도 그녀를 구제하지 못했죠. 그녀의 남자친구 현우는 사건 직후 해외로 도피했고 모든 죄를 민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벤츠는 경매에 넘겨져 제게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서류 다음 장을 넘기자 법원의 이혼 결정문이 보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그 집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었고 저는 집값의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최 여사와 민주는 결국 집을 팔아 제게 돈을 갚고 변두리의 좁은 단칸방으로 이사갔다고 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민주는 술에 절어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옅게 미소 지으며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 선생님,
오후 수술 준비 다 되셨어요? 젊은 동료의 목소리에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저는 반듯하게 다려진 하얀 가운을 정돈하고 일어섰습니다. 이 가운과 이 직업이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제 앞길을 비췄습니다. 굴레를 스스로 부서뜨린 한 여자의 단호한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저는 고통스럽지만 귀중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성은 아무리 희생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이 어리석음으로 취급받게 두지 말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착취의 명분이 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은 노동의 가치와 독립의 증거입니다. 인과응보는 더딜지언정 반드시 찾아옵니다. 최 여사의 탐욕, 민준의 나약함, 민서의 악랄함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복수가 아니라 삶의 법칙이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우를 겪고 난 뒤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댈 어깨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든든한 산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저는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는 곳, 매 순간 저의 가치가 증명되는 곳,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박수진은 더 이상 짓밟히던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강인하고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진심을 주었다면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지 못했다면 빼앗긴 것을 되찾고 당당히 걸어 나오면 됩니다. 자유 속의 고독은 굴욕적인 관계 속에 함께함보다 만 배는 더 행복하니까요.